서랍이나 식탁 한쪽에 루테인, 밀크시스, 오메가3, 비타민 D 같은 영양제통이 줄줄이 놓여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둘 챙기다 보면 매달 몇만 원, 많게는 10만 원 넘게 영양제 쓰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자녀가 사드린 선물, 지인 추천, TV 광고까지 더해지면 어느새 매일 아침 한 움큼씩 삼키는 게 일상이 되죠. 그런데 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이 여러 전문의를 취재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챙겨 먹는 영양제 중 상당수가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엔 진짜 필요한 치료를 미루게 만들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연구 자료까지 추가로 확인해서 어떤 영양제가 진짜 효과가 있고 어떤 건 그냥 비싼 위안일 뿐인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시장에 나오기까지 거치는 검증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의약품은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수천 명 규모의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고 부작용과 적정 용량까지 엄격하게 규제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이보다 훨씬 적은 인원, 심지어 100명 남짓한 소규모 연구 결과만으로도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기능식품은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거나 평소에도 음식으로 섭취하는 천연물 성분이 대부분이라 큰 해가 없을 거라는 전제 아래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으로 허가되는 영역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나면 왜 광고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막상 먹어보면 체감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동물 실험이나 아주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수준의 근거로도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광고, 문구를 볼 때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품을 두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애초에 무리가 있는 셈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루테인입니다. 루테인은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영양제인데요. 실제로는 눈 앞쪽에 있는 수정체나 그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루테인은 눈 뒤쪽 시신경이 모여있는 황반이라는 부위의 색소 성분으로 일종의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이 있는 분, 특히 한쪽 눈에 이미 질환이 있어서 다른 쪽 눈까지 진행되는 걸 늦추고 싶은 분들에게는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돼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안연구소가 진행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도 이런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안과 질환이 없는 정상 시력인 사람이 시력을 더 좋게 하거나 노안 시력 저하를 예방하겠다고 루테인을 먹는 건 안과 전문의들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명확히 말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밀크시슬입니다. 성분명으로는 실리마린이라고 하는데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간 건강을 챙긴다며 많이 찾는 영양제죠. 그런데 실제로 음주를 하는 사람의 간을 보호해준다거나 건강에 특별한 이득을 준다는 근거는 아직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도덕적 허가 효과라는 겁니다. 밀크시스를 먹었으니까 오늘 술 좀 마셔도 되겠지? 라는 심리적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국 영양제를 먹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더 편하게 하도록 만드는 역설이 생기는 셈입니다. 세 번째, 키 크는 영양제입니다.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관심 가져보셨을 텐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결국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생리학 지식인데 특정 성분을 넣어서 키가 크는 영양제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키를 결정하는 요인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이 약 80%, 나머지 20%가 자라면서 겪는 환경적 영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적 영향은 영양제가 아니라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같은 생활 습관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는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의학적 치료법입니다. 어릴 적 성장호르몬 결핍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성장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신장증 같은 진단을 받은 아이들에게 병원에서 처방하는 전문 의약품이자 매일 스스로 주사를 놓아야 하는 힘든 치료 과정이지 시중에서 파는 먹는 영양제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 먹는 영양제만으로 이런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건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이유가 없겠죠. 네 번째, 이건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병원에서는 보통 스타핀이라는 약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대신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 임상 연구에서는 스타틴 계열 약물이 LDL 콜레스테롤을 평균 38% 가까이 낮춘 반면 생선기름, 마늘, 강황, 홍국 같은 건강기능식품들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마늘 성분은 오히려 LDL 콜레스테롤을 8%가량 높였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스타틴이 저렴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그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2024년 일본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홍보된 홍국, 그러니까 붉은 누룩 성분이든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사람들 중 120명이 신장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제조 과정에서 원치 않게 섞여 들어간 곰팡이율의 독성물질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만큼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훨씬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더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과 달리 실제로는 품질 관리 수준이 의약품에 못 미쳐서 오히려 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5번째, 먹는 콜라겐입니다. 피부 탄력에 좋다며 40-50 세대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찾는 영양제인데요. 여기에도 비슷한 논리적 허점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결국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 그러니까 콜라겐이든 일반 소고기든 계란이든 위와 장을 거치면서 잘게 쪼개져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된 뒤에야 몸속으로 흡수됩니다. 즉 콜라겐 형태 그대로 피부까지 이동해서 콜라겐층을 채워준다는 식의 설명은 우리 몸의 소화 과정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을지의대의 한 교수는 비슷한 원리로 판매되는 먹는 알부민 제품에 대해 알부민 역시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단백질보다 효과가 뛰어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콜라겐에 대해서도 국립암센터의 한 교수는 흡수가 잘 되도록 잘게 쪼갰다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실제로 피부까지 도달해서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낸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대규모 임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소규모 연구에서 피부 보습이나 탄력에 일부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된 적은 있지만 이것이 콜라겐이라서 생긴 효과인지 단순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생긴 효과인지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결국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면 값비싼 콜라겐 제품보다 평소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자외선 차단과 보습에 신경 쓰는 편이 훨씬 근거가 탄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제는 다 필요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의 자외선을 피부로 받아야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데 실내 생활을 많이 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분들은 만성적으로 부족하기 쉽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위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비타민 D 부족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로 오래 지내면 뼈가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 가벼운 낙상에도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다만 이미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사람이 몸에 좋다니까 라며 고용량을 추가로 복용하는 건 불필요한 과잉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비타민 D 제품은 용량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무작정 가장 높은 용량을 고르기보다는 건강검진에서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한 뒤 필요한 용량을 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메가3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실제로 높은 분들에게는 병원에서 처방하기도 할 만큼 효과가 검증돼 있습니다. 위장이나 장 수술을 받아서 특정 영양소 흡수에 문제가 생긴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보충이 될 수 있고요. 즉 영양제는 특정 성분이 결핍된 사람에게는 확실한 효과가 있지만 이미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영양제에 끌릴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를 접하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내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영양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튜브 영상이나 TV 방송에서 이 성분이 좋다더라 하는 얘기를 먼저 접하고 그다음에 혹시 나도 이게 부족한 거 아닐까 하고 거꾸로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내 몸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광고와 정보에 노출된 만큼 이것저것 사서 먹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무증상 질환과 부작용에 대한 착각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 세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이면서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은 복용하면서 소화불량이나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증상 없는 병에 부작용 있는 약을 먹으니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반면 영양제는 대부분 평소 음식에도 있는 성분이다 보니 부작용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없고 몸이랑 잘 맞나 보다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만큼 효과도 미미해서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심리 때문에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병을 방치하고 영양제로 대신하려다가 당뇨병 환자가
혈당 조절에 실패해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이렇게 세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나는 이 성분이 실제로 부족한가? 막연히 몸에 좋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실제로 수치가 낮게 나온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둘째, 이걸 먹는 대신 병원 치료를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 특히 이미 진단받은 질환이 있는데 약 대신 영양제로 관리하려 한다면 이건 반드시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신호입니다. 셋째, 나는 이미 밥을 통해 이 영양소를 충분히 먹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끼니를 잘 챙기는 성인은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서 영양제를 꼭 먹어야 할 정도로 결핍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보시면 지금 드시는 영양제 중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마음의 위안으로 먹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영양제를 슬기롭게 챙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양제는 밥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밥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 둘째, 특정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말 결핍이 있는지부터 병원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만 챙기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그 약을 영양제로 대체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특정 성분 하나로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이것이 오늘 준비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특정 제품이나 성분을 무조건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영양제를 고를 때 조금 더 현명한 기준을 갖게 도와드리기 위한 정보입니다. 이미 복용 중인 처방약이 있거나 만성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영양제를 새로 시작하거나 끊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약, 혈압약, 당뇨약처럼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약을 임의로 중단하고 영양제로 대체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과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